자,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신용장 종류 살펴볼게요. 원래는 오늘까지 하고 결제 끝내려고 했는데 앞 시간을 해보니까 다 못할 것 같고 나갈 수 있는 만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란불 신용장하고 기한부 신용장 말 그대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일란불 지급을 의도하고 어음이 제시됐을 때 즉시 결제해야 되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제 일란불 신용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는 기한이 제공되어 있죠. 그래서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기한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 결제를 하면 되는, 만기일에 결제하면 되는. 근데 그 만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나 일람 후 정기불 일부 후 정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람 후라는 거는 그 어음을 받은 날로부터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일부 후는 서류가 발행된 날짜부터 시작해서 90일이면 90일 120일이면 120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만기를 딱 못 박아 버릴 수도 있고요. 그거 쓰기 나름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쨌든 기한부 어음이 사용되는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는 보통 일종의 수입자한테 그 어떤 신용을 공여를 통해서 대금기일에 어떤 말미를 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수입자가 대금을 물품을 판매해서 대금을 확보해가지고 결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의 경우를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입 신용장과 지급 신용장이 있습니다. 그 매입이란 행위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음을 구매한다 라는 행위다, 내고한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인 지급하고는 다르다 했습니다. 기간경과 이자를 할인받아서 내가 선 지급을 하고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나는 액면가로 받죠. 액면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 구매하는 행위를 매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신용장을 매입 신용장이라고 하고, 지급 신용장은 매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은행이나 혹은 신용장 발행은행 이런 은행들이 서류를 제시하면 말 그대로 지급, 이거 여기서 말하는 지급은 앞에서 얘기했던 안어죠. 지급 이행이죠. 그래서 일란불 지급이 됐든 연지급이 됐든 그런 식으로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구권이 있고 없고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면 강의 자료 여기 지금 29번 슬라이드 밑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책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신용장은 무조건 한어음이 쓰이고 지급 신용장은 한어음이 안 쓰인다. 왜냐하면 지급 신용장은 신용장에 따라서 서류 제시하면 그냥 지급 결제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애매해요. 쓰려면 쓰는 거지 안 될 건 뭐 있어. 그래서 그냥 여기 표현대로 이건 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는 그냥 어떤 기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신용장을 사용한다면 한어음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한어음이 절대 안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설명 밑에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대신용장과 해전신용장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수신용장입니다. 특수신용장. 전대신용장이라는 게 레드크로스 LC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간색으로 글자 써여 있다는 거예요. 조항이 쓰여 있다는 건데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느냐? 신용장 대금이 물품을 선적하기 이전에 선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선불 신용장이죠. 선불 신용장이라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신용장을 레드크로스 LC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회전신용장 있어요. 회전신용장 이거는 리볼빙 크레딧 리볼빙 LC라고 하는데, 리볼빙이란 말 자체가 총에도 리볼버 있죠. 탄창 돌아가는 총, 권총, 쏘면 안 맞는 총 있습니다. 군에서 가면 장군님들이 차는 원스타 이상 돼야 리볼버 있어요.
그 자살용입니다. 자살용. 자결용 총이 있어. 잘 안 맞는 총이 있어. 리볼버. 뽀대만 잔뜩 있는 총이 있어. 맥크리가 쓰는 총. 그죠? 그렇네요. 맥크리. 맥크리니까 저 멀리 있는 것도 맞추지. 실제 리볼버는 그렇지 않은데 그 리볼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볼빙 LC의 그 말은 그 탄창이 돌아가는 것처럼 리볼버의 탄창이 돌아가는 것처럼 회전을 한다는 건데 이 회전은 뭘 뜻하냐면 금액이 계속 리뉴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건건으로 신용장 개설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비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그 어떤 특정한 정해진 금액만큼 계속 리뉴얼 되는 거죠. 무슨 빼도 줄지 않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금통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실제로 있으면 엄청 좋겠죠. 이런 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않을 거고. 자,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구상무역 신용장입니다. 구상무역. 우리 구상무역이란 게 그 앞에서 개념적으로 살펴봤어요. 뭐하고 공부할 때? 물물교환 공부할 때. 물물교환은 물건과 물건, 바터 트레이드가 일어났죠. 구상무역은 주고받는 건데 구상권이란 걸 행사해서 남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런 구상권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생겨났다. 혹은 내가 물건을 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진다. 일종의 연계무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상무역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신용장들이 이제 특수신용장으로서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동시개설 신용장, 영어로 백투백 LC 이렇게 합니다. 그 백투백이란 말 자체가 우리 야구 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걸 연타석 홈런, 우리말이구나. 연타석 홈런. 아무튼 타자가 3번 타자 나와서 홈런 치고 4번 타자 나와서 또 홈런 치면 그 백투백 홈런 그러거든요. 뭐예요?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달아서. 수출 신용장하고 수입 신용장, 한쪽은 수출 신용장이고 한쪽은 수입 신용장이죠. 이게 연속되어져서 발행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입 의무가 생겨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마스 신용장 이거는 사실 동시개설 신용장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일정에게 신용장 발행을 해줬어요. 발행 의뢰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장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데 요게 일본 무역회사의 전신부호를 타가지고 토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잘 안 쓰이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탁신용장. 기탁신용장도 그렇긴 한데 기탁이라는 영어 표현 자체가 영어로 에스크로우입니다. 에스크로우는 많이 쓰죠. 인터넷 상거래 할 때 에스크로우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계좌가 어디 기탁되어 있다.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내 계좌를 일종의 자금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걸 두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기탁신용장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장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으면 은행이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수익자한테. 근데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자의 어떤 어카운트 같은 데다가 그냥 쌓아둬요. 그런 다음에 이 수익자가 수입을 해갈 때 수입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계좌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는 걸 거기서 빼내가는 걸로 결제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국제 뉴스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란에서 우리가 원유 같은 거 수입을 해오다가 이제 중단됐다 이런 국제 뉴스를 접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돈 거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이면 지켜야 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인데, 예를 들어서 원유를 샀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 치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달러를 송금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사갈 게 있으면 그거 결제하는데 이 금액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쓰일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다음에 신용장 발행 의뢰부터 시작해서 신용장의 어떤 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서 첫 번째 살펴볼 텐데, 신용장 발행 의뢰는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신용장 발행 은행에게
신용장에 따라서 지급 확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거를 수용을 했을 때 나타납니다. 여기 보통 이제 수입자와 수입자의 주 거래 은행 사이에서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은행이 뭐 서비스적인 개념으로서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뭐 그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은행이 스스로가 지급 보증 내지는 지급 확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발행을 하는데 발생하는 이런 금융비용, 수수료 같은 금융비용 때문에 신용장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신용장 발행 의뢰인은 신용장상의 신용장 약정의 당사자는 아니다. 기타 당사자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책에 따라서는, 어떤 교수님에 따라서는 신용장 발행 은행인이 기본 당사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장 자체라는 게 신용장 발행 은행인이 개설 의뢰, 발행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강의 자료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신용장 발행 의뢰를 해서 신용장이 발행되게 되면 발행은행과 수익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신용장 발행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약정이다. 그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로 넘어갈 텐데, 신용장이 일단 그렇게 발행이 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통지은행이나 혹은 지정은행이나 아니면 신용장상 수익자한테 이제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지라고 하는데, 뭐 다양한 방식이 예전부터 사용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실제로 우편으로 하기도 했고, 전신, 뭐 전보, 뭐 그런 거 사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스위프트가 사용되죠. 다 스위프트가 사용됩니다. 은행 간의 전산통신망을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은행 사이에서 그 신용장 발행 사실 여부가 통지됩니다. 통지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라는 사실만 전달은 안 되고요. 함께 무엇도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냐면 신용장상의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조건들, 컨디션,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발행은행이 수익자한테 직접 하는 거는 직접 통지, 통지 은행을 통하는 거는 보통 간접 통지라고 합니다. 근데 은행이 보통 은행하고 거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수출자이자 수익자인 이쪽 수출상의 거래 은행을 통해서, 혹은 자신하고 수출국 내 은행 중에 뭐 한거래 약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계좌가 서로 개설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급 약정이 있다든지 상한 약정이 있다든지 자기하고 거래하고 있는 은행 쪽을 통해서 통지를 수익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통지하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확인도 되죠. 확인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영어로 이제 confirmation 뭐 이렇게 하는데, confir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confirm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confirm하고 여기서 말하는 confirm은 조금 다르게 쓰이죠. 여기서 말하는 confirm은 결정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추가하는 거죠. 뭘?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뭔가 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도에 있어서 수익자의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하거나 할 때 신용장 발행은행하고는 별도의 어떤 신용장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것을 신용장 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확인 요청이 들어갔을 때 확인은행이 하게 되고, 그래서 확인은행이 확인을 하게 되면 발행은행하고 동등한 어떤 채무를 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확인은행에게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자나 뭐 정당한 어음의 소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은행이 하는 지급은 지급일지언정
이게 최종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있기 때문에 하긴은행이 결국엔 사후에 나중에 발행은행에게 상환을 요청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신용장의 조건 변경 혹은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취소는 뭐 UCP 600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취소가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발행은행이 이제 어떤 그 발행은행의 지급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불능이다 이런 뜻이고 이 무역거래 당사자인 수출자나 수입자가 뭐 예를 들어서 무역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로 했어. 그럼 당연히 뭐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용장이 쓰일 이유가 없는 거죠. 거래 근본되는 기본되는 계약 자체가 없어지면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조건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매 계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출자가 매매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준비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수출자가 물품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선적 기한을 뭐 맞추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수입자가 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ISG에 따른 뭐 대금 감액 청구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대체품 인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단순하게 은행이 약속된 대로 약정된 대로 그냥 지급을 해서 이행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신용장의 조건들이나 요구되는 서류들 그런 것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조건 변경이라고 하는데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당사자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구죠? 신용장 발행은행과 수익자죠. 이 두 사람의 동의.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물어요. 조건 바꿔도 되겠니? 했을 때 수익자가 오케이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긴은행이 확인을 추가했으면 하긴은행도 오케이 해야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하긴은행이 추가됐어요. 신용장 발행은행하고 수익자가 오케이 했어요. 하긴은행이 아니야. 나는 수락 못하겠어. 그럼 하긴은행에 빠져야 돼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만약에 그리고 신용장상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수익자가 안 해 했어요. 그럼 아니에요. 모두가 동의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규율이나 규정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동의를 해야 바꾸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바꾸자 했을 때 바꾼다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당연히 여기에는 발행은행의 동의는 빠져 있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이 뭐 수출사일 수도 있어요. 수출사도 있는데 여기 지금 36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자신이 만약에 조건 변경을 요구하게 된다면 자신의 거래은행이자 신용장 발행을 한 발행은행에게 요청을 해서 신용장 조건을 좀 바꿔달라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자가 아니라 수익자죠. 수출자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고 조건 변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로 뭐 분할 양도된 경우에 만약에 한 명의 수익자가 찬성한 경우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서 뭐 바로 양도를 볼 수밖에 없네요. 이 신용장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양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중개무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에 수출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와서 수입해가지고 또 다르게 수출하거나 혹은 나는 공급자이고 생산자는 따로 있어서 이 사람이 생산한 물건을 사가지고 수출하거나 아니면 나는 제조자인데 부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공급업자가 있어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물건을 받아서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거나 어찌됐든 내가 최종적으로 대금 결제를 받고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뭐 선불로든 후불로든 대금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 발행은행이 나에게 한 지급 약속 이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돈 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신용장 양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도할 때 돈 받을 권리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넘겨줘요.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신용장상 수익자가 신용장상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지 돈을 받잖아요. 그 의무 이행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류 준비해가지고 서류를 은행에 내고 얘가 돈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가야 될 돈을. 그걸 넘겨주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중개무역이나 제조 가공을 하는 가공무역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내가 선불해가지고 원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대금 처리를 하는 것이 수출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신용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신용장 그 자체가 이러한 양도를 할 수 있는, 신용장 양도를 할 수 있는 양도 가능 신용장이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양도에 사용되는 그림을 좀 살펴보면 38번 슬라이드에 있죠. 여기 기준으로 가운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오른쪽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장 거래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원신용장이죠. 원신용장. 그래서 수입자가 발행은행에게 발행은행 요청하고 발행되어서 통지은행 통해서 수출자이자 수익자가 통지받아서 신용장 조건을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수출자이자 수익자인 이 매도인이 제1수익자가 돼서 제2수익자한테 신용장을 넘기는 게 양도입니다. 그래서 양도은행이 존재해요. 이 양도은행은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통지은행하고 양도은행이 별도의 은행처럼 표시됐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양도은행이 통지은행일 수도 있고 통지은행이 양도은행일 수도 있고 지급은행이 양도은행일 수도 있고 해줘요. 그러니까 양도은행이란 건 이 신용장 양도에 따라서 제2수익자한테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을 양도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1수익자가 제가 아까 말한 중개무역업자이거나 아니면 제조가공업자이거나 그냥 물품의 수출자거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2수익자가 원래의 공급자 내지는 부품 공급업자, 원재료 공급업자가 되어서 신용장 양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양도될 때 전부를 다 양도할 수도 있지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A라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B 부품과 C 부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B 공급업자, C 공급업자 따로따로 공급을 받아요. 근데 신용장을 나눠서 쪼개가지고 B 부품만큼은 B, C 부품만큼은 C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수익자는 복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신용장 조건 변경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2수익자 B가 있고 두 번째 제2수익자 C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신용장 조건이 바뀌었어요. 근데 B는 찬성하고 C는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B는 바뀐 조건으로 가고요. 찬성하지 않은 C는 원래 조건으로 그냥 갑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아까 예외라는 게 신용장 조건 변경이 예외. 왜냐하면 신용장 양도라는 거는 분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나눠진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이 신용장 양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할 선적, 분할 어음 발행이 가능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3명, 4명 이렇게 제2수익자가 등장을 할 수 있는데,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한테 양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재양도라고 하는데, 양도의 양도는 안 돼요. 근데 제2수익자가 원래 신용장의 수익자였죠. 제1수익자 빠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2수익자가 1수익자로 다시 재양도시키는 건 가능해요. 그건 재양도라고 안 봐요. 이건 제 설명보다 그림 보면 확 더 이해되죠. 2수익자가 1수익자한테 돌리는 건 가능하지만 2수익자가 3수익자 만드는 건 안 된다. 자, 그리고 신용장 양도라는 게 제가 앞서 금액 주는 권리만 신용장 상의 금액만 넘겨주는 거는 따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용장 양도라고 하지 않고요. 신용장 대금의 양도라고 합니다. 근데 신용장 양도라고 할 때는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을 넘겨받는 그 권리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를 해야 되는 의무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2수익자가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신용장 양도은행에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운송 서류가 됐든 송장이 됐든 보험 서류가 됐든, 그때
그러면 이렇게 신용장 양도에 따라서 제2수익자가 양도은행에게 제시하는 서류의 조건은 뭐하고 같으냐? 오리지널 신용장에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조건하고 일치합니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근데 그건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뭐가 예외가 가능하냐? 금액이나 기간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수입자가 있고 발행은행이 있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 수출자, 이자, 매도인 이자, 수익자 이자, 뭐예요? 제1수익자 이자, 혹은 뭐 중개무역인이라고 칩시다. 중개무역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통지은행 통해서 이렇게 왔죠. 그럼 이 사람은 이쪽에 공급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제2수익자죠. 그래서 양도은행 통해서 신용장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 물품을 뭐 준비를 해가지고 공급업자가 쉽게 말해서 제2수익자가 물품을 선적을 할 건데 분명히 이게 이 원래 매매계약, 오리지널 매매계약은 이렇게 체결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금액이 1,000이었어요. 1,000달러라고 쳤어요. 그러면 이 공급업자이자 수출자이자 매도인이자 수익자이자 제1수익자는 이 제2수익자한테 1,000달러에 공급받으면 안 되죠. 중간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한 900불 이렇게 받아야 이 사람이 중간에 100불이라도 남겨 먹죠. 그래서 여기 원래 오리지널 비해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크레딧이라고 칩시다. 원신용장이 있고 양도신용장이라고 칩시다. 이 양도신용장하고 원신용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금액보다는 이쪽의 금액, 양도신용장의 금액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기간도 줄어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수입자한테 이 수출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월 20일까지다. 오늘까지다. 라고 쳤을 때 이 사람한테 5월 20일날 받으면 안 되죠. 빨리 받아야 되겠죠. 5월 10일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내가 전달을 하든지 중간에 뭘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뭐는 달라질 수 있다. 금액하고. 왜? 중개무역 해야 되니까. 아니면 기간. 줄어들 수 있다. 자, 그리고 보험의 부보 비율도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긴 한데 보험을 들 때 이런 무역에서 보험을 들 때 인커텀스도 그렇고 UCP 600에도 그렇고 보험을 부보할 때 그 보험 물품 그러니까 그 화물의 가치만큼을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인정을 해주냐면 미래의 희망 이익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 가액의 10%가 보통 제조업의 이제 마진이라고 대충 평균적인 마진이라고 쳤을 때 물품 가액에다가 미래에 실현 가능한 희망 이익을 더해서 110%의 보험 부보를 해요. 그게 인커텀스도 그렇고 UCP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달러를 보험에 들면 110%라고 하면 1,100불이죠. 보험을 그러니까 1,100불로 들어야 돼요. 이 물품을 이 수출자가 이 공급업자한테 받아가지고 이 수입자한테 수출을 할 때 이 물품은 1,000달러짜리 물건이기 때문에 보험 부보를 1,100에 해야 돼요. 110%. 근데 이 공급업자로부터 중개무역하는 요 제1수익자가 넘겨받을 때 물품의 단가는 900이죠. 여기서 110% 하면 990이 되잖아요. 990에서 1,100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가 이 공급업자, 수출자, 수입자가 있는데 물품은 하나잖아. 근데 계약이 두 개인 거죠.
얘가 이렇게 공급받아서 이렇게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 두 개인데 그 계약이 가격이 같지 않잖아. 얘가 중간에 떼 먹어야 되니까. 근데 보험 비율을 이 기준에 맞춰버리면 여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맞춰서 이걸 높이는 게 낫죠. 110% 이상으로 증액시키는 겁니다. 보험 비율이. 그러면 사실상 900불이 1100불로 증액되려면 보험 부보를 110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한 120 얼마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보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 때문입니다. 금액을 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가는 줄이더라도 중간 마진 때문에 단가는 줄이더라도 전체 보험 부보액을 줄일 수는 없어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 의뢰인의 명의 변경. 발행 의뢰인이란 게 신용장에 발행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 사람 이름이겠죠. 오리지널 신용장상에는. 그리고 양도 신용장에는 제1 수익자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공급업자가 이 사람을 알게 되면 굳이 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죠. 뭐 하고 싶어요? 서로 모르게 하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행 의뢰인의 명칭 이런 거 변경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장을 양도한다, 신용장을 넘겨준다, 신용장의 어떤 권리 의무를 넘겨준다는 거는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액이나 기간이나 뭐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용장 양도의 개념이고, 자, 그래서 뭐 앞서 봤던 이런 신용장 양도의 어떤 개념을 포함을 해서 신용장의 여러 조건과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UCP 600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하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및 관례 이렇게 되어 있죠. 2006년 나와서 2007년 7월 1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근데 요 밑에 보면 이건 전부 다 이제 ICC가 제정하고 있는 무역 결제 신용장, 특히 환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국제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뭐 쭉 보면 뭐 EUCP도 있고 ISBP도 있고 뭐 그렇죠. 밑에 내려다보면 보증 신용장 통일 규칙 ISP 98 뭐 이런 것도 있고 URC 522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사용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거나 하는 거는 뭐 무역 결제론이나 그런 수업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국제 상황 수업 시간에는 UCP 600을 다루는 것도 사실 오바예요. 다 다루는 것도. 그래서 UCP 6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UCP 600에서 어떤 개념화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UCP 신용장이란 거는 신용장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이 서류의 어떤 심사와 서류를 통한 제시에 따른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서류 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UCP 600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제가 지금 강의 자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보기 전에 앞서 이거는 사실 어디에 넣어놓기가 애매해가지고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결국엔 여기 와 있는 내용인데, 수입 화물 대도란 개념이 있습니다. 트러스트 리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별 다른 개념은 아니고 신용장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매수인 수입자하고 신용장 발행은행 사이에 일종의 금융 서비스이자 여신행위입니다. 이거는 수출자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용장이 도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자인 매수인이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행은행이 뭐 결제하고 뭐 대금 공유하고 나중에 이 수입자 매수인하고 신용장 발행은행 사이에 약정에 따라서 사후에 만기 이후에 특정 기한 이후에 그 금액을 상환하는 일종의 금융 서비스 내지는 신용행위, 여신행위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입자와 수입자 거래은행 사이에 어떤 뭐
뭐 거래 관계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UCP 600 봅시다. UCP 600 전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1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조는 뭐 별다른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UCP 60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CP가 사용되어진다는 일종의 어떤 증거 문헌이 삽입돼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신용장에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UCP 600을 ICC가 제정했습니다. ICC는 인커텀스를 제정했어요. 우리 인커텀스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는 뭐 법도 아니고 국제 조약도 아니고 단순히 민간 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 거래와 무역 단습의 구체적인 통일을 위해서 제정한 일종의 규칙일 뿐이다. 간섭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의무를 인커텀스에 따른다라는 일종의 중거 문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UCP도 마찬가지입니다. UCP도 그래서 그 어떤 적용에 있어서 인커텀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UCP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장상에 UCP 600에 따른다라는 정도의 중거 문헌 그리고 뭐 UCP 600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만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은행들을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데 UCP라는 게 무역거래 당사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UCP가 아니라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무역거래 당사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UCP 600을 따른다는 문헌이 추가되어 있겠죠. 신용장상에. 자, 그 다음에 44번 슬라이드와 뭐 45번 슬라이드는 UCP 600의 2조, 3조에 걸쳐서 어떤 용어의 정의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앞서 대금 결제 시작하고 신용장 공부할 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무역 거래 조건을 공부할 때 대금 결제 조건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규정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다 UCP 600의 2조, 3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여기서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쭉 천천히 한 번씩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지은행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수익자한테 통지하는 은행을 통지은행을 하고 발행은행은 발행 의뢰인은 당연히 이 사람이죠. 수입자이자 매수인이자 무역거래 당사자인 발행 의뢰인이 될 것이고 은행 영업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UCP에 따라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짜 은행 영업일 오늘은 은행 영업일이죠. 왜? 월요일이니까. 그죠? 은행이 실제로 일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수익자, 그죠? 수출자를 말하죠. 매도인을 말하죠. 그죠? 요 사람 말하죠. 요 사람. 자, 그다음에 일치하는 제시.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의 어떤 지급 확약을 받기 위해서 이 수익자가 해야 되는 행위인데. 수익자는 일치하는 제시를 했을 때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 확약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일치하는 제시가 구성이 되려면 세 가지입니다. 뭐? 신용장 조건에 일치해야 돼요. 신용장 그 자체가 요구하는 서류와 그리고 서류의 내용과 서류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의 그 조건에 일치해야 되는 서류를 내야 돼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UCP 600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에 뭐가 있냐면 서류 심사 기준이 있어요. UCP 600에는 서류가 접수됐을 때 그게 운송 서류가 됐든 상업 송장이 됐든 보험 서류가 됐든 이러이러한 조건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이 기재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건화 해놨어요. 명문화 해놨어요. 컨디션으로 달아놨어요. 그걸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뭐 한 가지 더 ISBP. ISBP는 원래는 간용어구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은행들이 은행 업무하는 간행이었는데 이거를 고유명사화 시켰다 그랬죠. ICC가 뭐 앞에서 봤잖아요. 이거 있죠.
2013년에 나온 하완 신용장에 의한 서류 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 간행 ISBP가 이거 출간물을 만들었죠. 원래 이게 그 앞에 이거 UCP 600 내놓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내놓고 요 2013년도 버전은 ISBP 2차번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에디션이에요. 한번 개정됐어요. 이 ISBP도. 자, 그래서 그게 일치하는 제시다라는 거고 확인. 영어 단어로 confirmation이라고 하고 confirm이라고 하는데 그 confirm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confirm과 신용장상의 confirm 조금 다르다 했죠. 그래서 은행이 추가적인 지급 약속, 독립적인 추가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하는 은행 확인은행이라고 했고, 자 신용장 뭐 신용장 앞에서 설명했죠. 명칭 여하 불문하고 취소 불가능하고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발행은행이 지급 약속하는 거 그런 거를 신용장이라고 했죠. 자 지급이행, 지급이행도 앞에서 봤습니다. 뭐죠? 결제해 주는 거죠. 안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후 지급 이게 다 지급이다. 근데 이 지급 이행에는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매입은 들어가지 않는다. 내고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고는 밑에 따로 설명하고 있죠. 뭐 만기일 이전에 지정된 어떤 영업일, 이 지정된 영업일이 뭐예요? 만기일이죠. 만기일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먼저 땡겨주죠. 선지급하죠. 선지급할 때는 그냥 안 해주죠. 액면가에서 뭐 해서 경과이자 제외하고 나는 나중에 뭐 하려고?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액면가로 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어음 할인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행은행. 발행은행은 뭐 그렇죠. 발행은행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 될 것이고, 지정은행은 어떤 지급 이행이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숙건된 권한을 받은 은행이라는 뜻이에요. 숙건됐다는 말이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매입 신용장 아무 은행 가가지고 신용장 내고 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 은행 다 지정은행이 되는 것이고, 매입 제한 신용장 특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매입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그 은행이 뭐예요? 매입하도록 권한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 은행이 이제 지정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제시 가수 이름 아니고 뭐예요? 프리젠테이션이죠. 서류를 내는 거, 서류를 넘기는 거, 서류를 넘겨주는 거, 서류를 보여주는 거, 서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말하죠. 자, 그다음에 어떤 용어나 개념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쭉 또 UCP 600에서 이어서 이제 3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단수형, 복수형 이거 구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쓰여도 복수형을 포함하고 복수형을 써도 단수형을 포함합니다. 이게 우리만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 보면 제일 어려운 부 중에 하나가 뭐 시제도 있지만 단수, 복수 어렵죠.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쓰잖아. 단복수에 따른 구분이 없잖아. 1인칭이냐 3인칭에 따른 구분 없잖아. 근데 영어는 있죠. 그래서 영어는 영어 표현에서는 그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신용장에 쓸 때는 구분하지 말자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취소 불능. UCP 상으로는 신용장은 취소 불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명 방식. 사인을 할 때 사인은 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수기로. 그리고 모사 서명, 뭐 카피해서 할 수도 있고요. 천공 서명, 천공 서명이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도장을 찍는데 구멍 뚫리는 도장 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나빈, 아빈이라고 하죠. 아빈. 그리고 스탬프, 뭐 스탬프는 뭐 알 것이고. 상징, 상징이 뭐냐면 영어로 심벌 그러는데 이게 그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인감 도장 같은 거. 서양 사람들은 인감 도장 안 쓰죠. 사인하죠. 서명하죠. 근데 동양에서는 뭐 계약하거나 할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많이 대체되긴 했지만 전자서명이나 서명으로 대체되긴 했지만 집 사고 팔 때 인감 도장 들고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가 서명이라고 보는 거죠. 도장 찍는 행위. 그거 다 서명입니다. 자, 그래서 UCP에 따라서 서류에 어떤 공인을 받거나 어떤 증명,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것 자체에는 이런 식으로 서류상에 서명이 되어 있거나 이게 뭐 공인되었다, 이게 뭐 원본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표시나 스탬프나 라벨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은행 흑석동 지점과 우리은행 LA 지점은
별도의 은행입니다. 별도의 은행. 국 외에 있는 은행은 서로 다른 은행이다. 독립된 은행이다. 자, 그리고 서류 발행인. 서류 발행인은 뭐 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될 것이고, 상업 송장 같은 거는 뭐 수익자나 수출자나 물품 공급업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보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서류가 서류 발행인이죠. 근데 서류 발행인을 수식할 때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어떻게든 쓸 수 있습니다. 뭐 편한 대로 쓸 수 있어요. 여기 뭐 서류 발행인을 기술하기 위해서 인류의 저명한 자격이 있는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들, 수출자인 수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발행인들은 그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꼭 그게 이게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뭐 절대적 기준이 있는 어떤 지칭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써라 뭐 이런 식입니다.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호한 단어 표시를 무시합니다. 신속한, 즉시, 가능한, 빨리, ASAP 이런 거 서류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무시합니다. 그 이유 앞에서 설명했죠. 대금 결제 조건 공부할 때 네가 생각하는 ASAP와 내가 생각하는 ASAP 다르다. 빨리 물품이 선적되길 바라면 아예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버려라. ASAP 쓰지 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on or about.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예요? 날짜, 선적 날짜를 정할 때 날짜 앞에 on or about을 쓰면 그 날짜를 포함하고 앞에 5일, 뒤에 5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한국어로 치면 며칠쯤 같은 표현이죠. 5월 20일 경 그러면 5월 20일 포함 앞에 5일 뒤에 5일 뭐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데 영어로는 on or about. 자, 그다음에 어떤 물품의 어떤 기한, 운송 기한 내지는 선적 기한 뭐 아니면 서류의 유효 기간 이런 것들 날짜를 설명하는 날이 많은데 이런 날짜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며칠에 해당되는 그 날짜가 기간 내에 들어가는지 기간 외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날짜가 딱 경계에 물려버리면. 그래서 영어 표현을 할 때 선적일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to나 until이나 뭐 from이나 between이나 이런 걸 쓰면 요거는 날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날 며칠부터 몇 날 며칠까지 이렇게 하면 그 날짜가 포함이 돼요. 근데 뭐는 제외된다? before after는 제외됩니다. before after. 외우기 어렵다고요? 이 before after 뭐에 많이 써요? 우리 그 연도 표현할 때 그 2019년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0년 있어요. 0년. 인류 역사에 0년 있었을까? 없어요. 기원전 1년, 그 다음에는 기원 후 1년이에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다. 아니고 진짜라니까. 예수님 태어난 해가 0년이 아니고 예수님 태어난 해는 1년이야. 예수님 태어난 1년. 그럼 그 전년도는 2019년 앞에 해는 2018년이죠. 기원 후 1년의 작년은 0년이 아니고 기원 전 1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efore after는 해당되는 날짜 빼고야. 이걸 딱 이 느낌을 알면 before after 외우기 쉬운데 인류 역사에 0년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죠? 아마 그때쯤에는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수 개념, 영의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어. 물론 그거는 뭐 모르겠고,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기원 후 1년의 작년은 기원 전 1년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당해 일자 제외. 요거는 어떤 특정한 만기일 있죠. 서류의 만기일. 요거 뭐 어떤 제시일의 만기를 정할 때만 쓰는 겁니다. 뭐 어떤 거 from after를 쓸 때는 만기일 결정할 때는 제외한다. 시작 날짜 셀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찌 됐든 치고 박든
앞으로 치든 뒤로 치든 애프터는 다 빼내요. 그죠? 애프터는 다 빼내. 자, 그다음에 뭐 전반월, 후반월, 초순, 중순, 하순.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무슨 개념인지 초순, 중순, 하순. 자,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용어 정의와 개념 정의였고 개념의 해석이었고 이제 UCP 600의 14조에 가면 서류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서류를 심사합니다. 뭐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은행? 신용장 발행은행. 지급 약속했으니까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또 어떤 은행들이 서류 심사를 하느냐? 지정은행이나 지정은행이 뭐 지급을 하기로 했거나 이러면 지급하기 전에 당연히 그냥 줄 게 아니고 덮어놓고 서류 왔다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돈 주고 말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서류가 왔는지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왔는지 그리고 그 서류들이 빠짐없이 왔는지 그 서류의 조건을 다 충족했는지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은행도 심사하고 또 어디도 해야 되느냐? 하기은행도 서류 심사합니다. 하기은행도 지급 약속했잖아. 그냥 덮어놓고 돈 줄 거야? 아니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UCP 600을 충족시켰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행들이 서류를 심사할 때 기준을 1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하기은행, 발행은행. 제가 말한 얘기 다 있죠.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은행들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은행들은 뭐 해야 된다? 서류를 심사할 때 일치하는 제시에 맞는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를 뭘 통해서만 서류만을 심사해서 서류만 바라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주상성, 서류거래 원칙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만 본다? 서류만 본다. 은행은 서류만 팬다. 한 놈만 패듯이 서류만 본다. 물건 안 본다. 자, 그다음에 이 서류를 심사하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들은 서류 심사하기 위해서 서류가 제시된 날짜의 다음 날부터 5은행 영업일을 가진다. 자, 5월 20일 월요일 오늘 서류가 제시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 은행 문 닫았네. 시간이 은행 문 닫았잖아. 그렇죠? 애매하네. 근데 한 3시간 전에 은행에 납부했다 칩시다. 헷갈리니까. 5월 20일 날 서류 은행에 냈다 칩시다. 그럼 은행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음 날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심사해요? 안 하죠. 일요일 날 심사? 안 하죠. 그러면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심사 기한을 가진다. 그 뜻입니다. 그죠? UCP 500대는 7일이었어요. 이것도 준 겁니다. 사실 5일도 사실 많지만. 자, 그다음에 뭐 이 5은행 영업일은 뭐 신용장 상의 유효 기간이나 뭐 서류상의 제시일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됐고. 자, 그다음에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있는데 요건 뭐냐면 서류에 각각 서류에 운송 서류에 상업성정이라는데 선화증권이나 에어웨이빌이나 시웨이빌이나 그런 서류의 수리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이 지금 19조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조항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도 한꺼번에 뭉뚱거리면 뭐예요? 운송 서류죠. 그래서 운송 서류를 제시가 됐을 때 이 서류의 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20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해서 이행돼야 된다. 뭐가? 서류 제시가. 운송 서류의 제시는 선적일에서 선적일 이후 21일이 경과한 날보다 늦지 않게 21일 앞에 서류가 제시돼야 된다. 요 규정은 우리 앞에서 제가 스테일 BL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BWT 거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물품을 선적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서류를 지체 없이 은행에게 제시해 가지고 대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운송 서류의 제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밑에 하살표로 해가지고 선적일 이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적한 날짜 10month date보다 늦지 않게 플러스 21일 더해가지고 그 날짜보다 앞에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신용장 유효기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expiry date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신용장이란 게 지급 약속이잖아요. 은행의 지급 약속이잖아요. 이게 천년 만년 뭐 영원히 지급 약속해 주는 거 아닙니다. 신용장 나올 때 신용이 내 지급 약속이 개런티 되는 보장 기간이란 걸 보통 정해요. 그 유효 기간. 그러니까 은행이 지급 약속을 했을 때 그 지급 약속의 유효 기간을 유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신용장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신용장이 어떻게 보면 기한부 약속일 수 있어요. 그거 말합니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그렇게 설정돼요. 신용장이 발행될 때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 신용장 유효 기간 안에 다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유효 기간이란 거는 말 그대로 최종 날짜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용장을 쓸 수 있는 최종 날짜. 근데 이건 제시 기간은 아니지. 훨씬 그 앞에 서류 제시는 이루어지지. 그죠? 그래서 별도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신용장 유효 기간보다 앞에 선적 기일보다는 늦지만 그 날짜로부터 21일이 더 경과하지 않은 날짜에 수익자이자 수출자가 은행에게 서류를 들이밀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이나 그 서류 그 자체나 혹은 국제표준은행의 어떤 ISBP죠. ISBP 관점에서 검토했을 때 모든 자료들이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어느 쪽에서는 100톤이라 하고 저쪽에서는 110톤이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겁니다. 서류가 제시되는 서류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다음에 물품에 그 서류에 이게 운송 서류니까 물품에 대한 어떤 명세 같은 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엄격하게 일치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엄격하게 일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용장상의 조건, 그러니까 신용장의 물품 명세, 예를 들어서 뭘 칠까? 팥이라고 칩시다. 팥 100톤. 그럼 상업 송장도 팥 100톤. 엄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다른 서류들은 신용장에 팥 100톤인데 BL에 선화증권에 팥이라고 안 적고 레드빈이라고 적어요. 레드빈 100톤. 가능합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팥이라는 걸 그냥 영어로 POT 내지는 POD 이렇게 안 적고 레드빈이라고 적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능해. 근데 상업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는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거기는 엄밀 일치. 나머지는 상당 일치. 엄격한 경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상업 송장. 약간 느슨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장에는 10톤 이렇게 했는데 뭐 BL에는 10,000kg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신용장에 특정한 서류가 누가 발행하고 그리고 그 서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안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장에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신용장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신용장의 서류에 어떤 조건이나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안 적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서류의 심사를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심사 안 할 거냐?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상업송장이나 운송서류나 보험서류는 기본적으로 UCP 600 안에 서류 심사 기준이 따로 있어요. 뒤에 볼 거예요, 우리. 그럼 거기 충족하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딱히 UCP 600상에 서류 심사 기준이라는 게 따로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 신용장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면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류 심사의 요건 같은 게 안 적혀 있는 경우를 말해요. UCP.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죠. 드물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 이 F는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서류에 뭐 내용이나 이런 심사 조건이 안 적혀 있는 경우를 말하고, G는 뭐냐면 안 원한 서류야. 그러니까 은행이 안 바랬어. 1차는 제시해가지고 서류 뭉태기가 왔는데 이건 왜 줬니야? 요구하지 않은 서류가 왔어. 그럼 어떡할 것이냐? 무시. 필요 없어. 가져가.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신용장에 어떤 조건과의 일치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 그러니까 신용장에 여러 서류들을 요구해요. 앞서 본 것처럼 상업성장도 요구하고 운송서류도 요구하고 보험서류도 요구합니다. 다 갖다 주죠. 다 갖다 주고 한어음도 주고 해서 돈 받는 건데 무슨 서류인지는 안 적혀 있고 그냥 조건만 있어요. 뭐 어쩌란 거야. 이것도 무시. 무시. 그렇죠. 신용장 잘못 발행했네. 발행은행이. 이러면서 지정은행이나 뭐 학인은행이 무시. 이 내용은 없어도 돼. 안 봐. 자, 그 다음에 서류가 신용장의 일자보다 이전 일자가 기재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서류라는 게 운송서류이거나 상업성장이거나 보험서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신용장이 5월 1일 날 개설됐는데 5월 1일 이전에 물품이 선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을 그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업성장을 그 이전에 끊을 수도 있잖아. 그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지. 근데 뭐예요? 서류의 제시일보다 늦은 날짜 기재돼서는 안 된다. 서류의 제시일이란 게 뭐예요? 수익자가 프리젠테이션 한 날짜, 서류 갖다 바치는 날짜. 근데 그 날짜보다 늦은 날짜에 서류가 발행됐다. 그러면 이 뭐예요? 없는 애,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애를 갖다 냈다는 얘기가 되잖아. 유령이죠. 동수죠. 동수 알아요?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투명 인간. 뭔가 있지도 않은 애를 갖다 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통과했다 칩시다. 지정은행은 통과했다 칩시다. 발행은행이 심사해요. 발행은행이 심사를 하는데 분명히 지정은행 앞으로 5월 20일까지 서류를 다 갖다 내야 되는데 서류 중에 하나 검토해 보니까 5월 25일짜리 서류가 있어. 이게 뭐예요? 조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은행이 안 받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 서류 심사 기준 50번 슬라이드까지 해야겠네. 자, 제2는 내용이 긴데 이건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수익자 혹은 발행 의뢰인, 그러니까 수익자와 발행 의뢰인이 뭐예요? 수출자하고 수입자죠. 이 사람들의 주소 여러 군데 나오겠죠. 신용장에도 나올 거고 상업서류에도 나올 거고 운송서류에도 나올 거고 그거 주소지 다 일치 안 해도 됩니다. 같은 나라 안에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수화인 혹은 착화통지처 있죠. 발행 의뢰인의 주소. 이건 왜 중요하냐면 물건이 여기로 오잖아. 이거는 신용장하고 운송서류나 이런 서류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건 물건이 일로 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자의 주소, 수익자의 주소. 이 사람의 주소 이거 중요해요? 이 사람의 주소 별로 안 중요해. 그죠? 근데 물건이 올 주소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신용장 조건하고 일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송화인, 탁송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수출자죠. 근데 운송서류상의 송화인은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하는 사람이죠. 물품을 선적하는 사람하고 신용장상 수출자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칠판에 있는 그림도 그렇죠.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 다르죠. 같을 수 없죠. 그거 허용해줘야 되잖아. 중개무역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거 허용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수익자일 필요는 있다 해버리면 그렇겠죠. 이거 안 되잖아. 이런 형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느낌이 딱 봐도 이거 딱 기말고사에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왔으면 뭐 3시 반이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운송서류가 이 규칙의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이거 다 운송서류라고 했죠.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운송 서류는 운송인, 선주, 용선자 이의 모든 당사자에 의해서 발행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됐는데 운송 서류 이 선화증권을 비롯한 이러한 운송 서류들의 수리 요건이 다 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실제로 보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발행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서 이 14조에 따라서 신용장 발행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제시된 서류, 운송서류나 상업성장 이런 서류들을 심사해서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죠? 돈이 나가는 거. 물품이 좋은 물건이 왔든 실제 물건이 제대로 왔든 중요치 않다 그랬죠. 그게 독립주상성, 주상성의 거래 원칙, 서류심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기준을 우리가 살펴봤고 남은 부분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각 서류들의 개별적인 수리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 파트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부분이 국제운송이기 때문에 국제운송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